안녕하세요, 한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베트남에 아주 오래전부터 계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뭐 어찌 하다 보니까 예, 15년째 지금 예, 베트남에서 계속 법률 자문 업무를 하고 있죠. 회사는 네, 조금 바뀌면서. 예. 그 우선 뭐 이렇게 베트남에 오시게 된 그 계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좀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첫 직장은 그 대기업 상사 법무팀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상사 법무팀에 있다가 뭐 우연한 기회로 로펌으로 이직할 기회가 생겼었는데 로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조금 뭐라 그러죠, 일이 좀 안 차서 외국계 기업으로 옮겼었어요. 외국계 사내 예, 변호사로. 네, 이제 사내 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기업이 좀 소프트웨어 쪽 기업이어가지고 좀 단순하다 보니까 예, 또 다시 한번 좀 챌린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예, 33, 넷, 막 예, 이때니까.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침 제가 그 전에 있었던 로펌에서 베트남 사무소를 연다고 저보러, 제가 좀 그런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하는 걸 아시니까 그분들이 예,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네, 한 3, 4년 정도 새로운 분야니까 한번, 당시에 이제 베트남이 뭐 좀 뜰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아주 소수에서 있었던 음, 상황이었고, 아 뭐 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오게 됐는데, 오면서 그게 2006년 네, 4월이거든요. 근데 2006년 말부터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투자 붐이 한번 확 일었었어요. 2006년 예, 말부터 2008년 초까지. 예.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계속 일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재밌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주고 뭐 이러면서 그냥 있게 됐죠. 그러고 이제 음, 사실은 2006년 8년 말에 그만둘 때 그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나오면서 그때는 한국으로 들어올 생각도 있기는 했습니다. 뭐 네, 아니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 또 마침 다른 좀 더 큰 로펌에서 또 스카우트 제의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만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또 계속 여기 있었네요. 그다음부터는 쭉 이제 예, 회사 한 곳 옮겨가면서 예, 있습니다. 예. 그럼 뭐 라이트 타이밍에 베트남에 계속 들어가셔서 이제까지 성장하는 거를 계속 지켜보셨겠네요. 예, 굉장히 운이 좋았죠. 예, 이렇게 예,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들어왔었고, 뭐 어느 예, 정도는 클지 알고 있었지만, 예. 예, 계획해서 뭘 한다는 게 돌이켜 보면 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타이밍을 그렇죠. 쫓아서 하기가. 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기관에 90년대 근무하면서 그때 이제 한국이 제조업이 막 강해지고 경쟁력이 있을 때라 금융기관도 따라서 해외 진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베트남, 네팔 90년대 합작 금융기관 만들고 뭐 출장 오고 돌아다녔는데 그때는 좀 너무 일찍이라 제 눈에는 그냥 뭐 사실은 그 포텐셜보다는 문제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문제들만. 그래서 네, 네. 예,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일찍 간 부분이 돌이켜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국 기업을 법률 자문을 많이 하시고 그 네. 해외 그 베트남 진출하시는 한국 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검토하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네. 한국 기업이 해외 진출 시 가장 그 어려운 부분이랄까요? 아니면 뭐 잘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사실은 2006년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많이 좋아졌죠. 이제 기업들도 해외 투자 예, 경험도 많이 생기고, 또 뭐 사실은 또 뭐 특히 베트남 관련돼서는 이제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 많이 정보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기본적인 그냥 그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트렌드나 이렇게 접근 방식을 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아쉬운 점들이 결론적으로는 그동안 해왔던 한국에서의 프랙티스를 해외에서도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네, 부분에서 모든 게 좀 파생이 되는 것 같은데, 뭐 베트남 법령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심한 기업은 그냥 한국에서 해왔던 거를 베트남에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그게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만 이제 네, 따지다가, 없으면 이거는 법이 제대로 안 된 거네 그러고 사실은 포기한 기업도 실제로 있으시고, 또 예, 어떤 경우에는 베트남 법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뭐
베트남 법제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리포트도 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드리면 다른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안 하세요. 뭐 예를 들면 베트남 토지 사용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유권이 아닌데 그러면 뺏기면 어떡하냐, 뭐 중간에 어떻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들. 토지라는 게 뭐 사실 큰 투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리스크 해칭을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이 나라 제도가 그런데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형태의 결정들도 사실은 좀 있었고, 그러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이제 너무나 우리나라 법제, 우리나라 프랙티스와 연관을 시켜서 거기에 적용을 시키려고 해가지고 좀 실패했었던 사례들이 좀 있고, 실패라기보다도 아예 진출을 못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진출 또 반대로 비슷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전혀 검토가 없이 좀 막무가내로 진출해서 낭패를 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중소기업 위주로 그렇겠죠. 그 예, 부분은 예. 예.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조금 보수적인 한국 약간 대기업성들도 그런 게 네. 있는데 좀 쉽게 생각한 거죠. 뭐 사실은 뭐 2007년, 8년, 9년만 해도 베트남 아직 후진국, 뭐 지금도 당연히 뭐 개도국이고 아직 한국에 비해서는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좀 얕잡아봤다 그래야 되나? 그냥 예. 가서 우리가 돈 내고 니네 감당하지 못할 만큼 투자해가지고 회사 일으켜 주겠다는데, 그러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하는 것만큼의 어떤 그런 법적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나 뭐 이런 것들이 합의를 하지 않아도 다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인지, 어떤 합의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우리가 돈 많이 투자했으니까 니네 우리 대우해야 돼. 뭐 이제 이 정도 방식인 거죠. 쉽게 음. 말하면. 음. 네. 그렇게 왔는데 막상 보니 주주간 협약도 안 돼 있어, 정관도 안 바뀌어 있어, 뭐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예.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너무 조심하다가 투자를 아예 못 하시는 분들이고, 이번 분들은 너무 조심을 안 하고 그냥 투자를 해서 이쪽 법제에 대해서 이해가 없이 그냥 투자를 하고 돈만 많이 투자했으니까 뭔가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 그런 예.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게 사실은 뭐 비갈 측면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게 해외 진출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일반적이고 사실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다른 그 팟캐스트나 아니면 다른 저기 뭐 라운드 테이블 컨퍼런스를 하면 그 아시아 기업, 뭐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조차도 대부분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돌렸기 때문에 회사가 네. 성장하려 그러면 프로세스를 돌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 해외에 나오면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생태계고 다른 법률 시스템이고 다른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 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한국 문화 때문인지 뭐 기업 문화 때문인지 그런 부분을 잘 못한다고는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네. 예, 그렇군요. 그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한국 기업이 진출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합작 진출하는 경우 뭐 네. 리갈 리스크나 이슈 같은 것들이 좀 뭐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외국인 지분 제한은 지금 어떻게 많이 그 완화가 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예, 외국인 지분 제한은 사실은 2006년 말 2007년에 이제 WTO 가입하면서 그 WTO 양호한 그 음. 스케줄에 이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분 제한율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그 스케줄에 네, 따라서 쭉 풀려왔고, 지금 현재도 국가 주요 사업이라든가 또 특히 물류 분야, 엔터테인먼트 분야, 뭐 언론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진출이 제한되거나 아니면 지분이 조금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 이외의 많은 부분이 이제는 100% 오픈이 됐죠. 음, 그래서 2007년 그 스케줄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오픈이 된 상태고, 특히나 2021년에 이제 베트남의 기업법 투자법, 그러니까 기업법 투자법이 결론적으로는 그 베트남에서 이 기업 활동을 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경제 활동을 하는 기준이 되는 두 법령인데, 외국인 투자에도 적용이 되고 베트남 내국인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할 때도 적용이 되는 법인데, 그 기업법 투자법이 2021년 1월 1일부로 또 바뀌었어요. 네, 거기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인도네시아가 그렇습니다. 그 네거티브 리스트라 그래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사업 종목을 목록을 만듭니다. 이렇게.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육상 물류는 뭐 몇 프로 제한, 그 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 뭐 영화관 비즈니스는 반드시 뭐 로컬의 영화 배급업 라이센스를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드는데 이제 베트남이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바뀌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이외에는 다 할 수 기본적으로 있다. 외국인 투자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음, 완벽하게 그걸 오픈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그 부분에서도 또 조건부 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상공부 또는 뭐 그 MOH 뭐 보건부 뭐 이런 각 분야의 그 성에서 이 검토를 또 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군요. 보통 보면 이제 가장 늦게 열리는 부분들이 그 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 로컬 현지인들이 하는 작은 규모의 사업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F&B인데 그 네. 부분을 제일 늦게 완화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런 F&B 업종이나 그 유사한 사업 부문은 어떻게 아직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많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까? F&B는 지분 제한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아, 그렇군요. 없어졌고요. 예. 네. 다만 시설 규정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시설 규정에 대해서 그 조금 규정을 두고 네. 그냥 뭐 구멍가게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투자 규모가 되고 그 정상적인 이 쇼핑몰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이런 데서 오픈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허가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고요. 다만 또 하나는 이제 ENT라 그래가지고 이코노믹 니즈 테스트죠. 뭐 어느 나라나 아마 있을 거예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계 그러니까 대형 마트나 대형 음식점들이 프랜차이즈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테스트를 합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뭐 500m 안에 무슨 어느 정도 이상 규모의 저거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베트남 상공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죠. 근데 아, 보통 1호점을 열 때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2, 3, 그렇군요. 4호로 갈 때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생각보다 많이 완화가 돼 있네요. 외국인 투자에 예, 대해서. 유통도 이미 완화가 됐고요. 예. 리테일까지 해서. 리테일도 음. 마찬가지로 리테일 샵에 대한 제한은 하지만 리테일 법인에 대한 것은 100% 오픈이 이미 되어 있고 아, 예, 그렇군요. 예. 오히려 지금 맡고 있는 부분은 물류 분야하고 그 엔터테인먼트 분야하고 네. 기간 산업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이제 그 외국인 지분 제한이 많이 있는 예전에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태국도 네, 지금 지분 제한이 좀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진출해서 제가 제일 많이 그 목격한 거는 그 로컬에 있는 한국 교민, 네, 그 교민이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교민분이시죠. 저 네, 패스포드를. 네, 그분들을 그 지분 제한을 이제 뚫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노미니 쉐어홀더로 해가지고 계약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주주가 아니죠. 이름만 차용을 해서 하신 건데 네, 그러다가 사고가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그 교민 분이 그러셨는지 교민의 친구분들이 선동하셨는지 하셔가지고 소송이 가서 한국 네, 기업들이 진 케이스를 제가 몇 네, 번 본 적이 있는데 네. 베트남에서는 그 우리 뭐 지금은 완화가 많이 됐으니까 그 니드가 줄어들었을 텐데 그 노미니 쉐어홀더 부분이 어떤가요? 그 먼저 지금 아까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완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네, 그 식당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투자를 하려면은 더 시설 투자도 많이 되어야 되고 뭐 아무래도 그런 로케이션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저거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네. 그냥 로컬 이름으로 하고 싶으신 분이 많아요. 쉽게 하기 위해서. 예, 쉽고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도 덜 들어가고 라이센스 받는 것도 훨씬 쉽고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도 노미니 쉐어홀더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활용되고는 아, 있어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베트남에서 노미니 쉐어홀더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예. 일단은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 여기에 그 시민권 가진 게 이민자로서 시민권을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전부 그 베트남 사람이어야 돼요. 노미니 예. 쉐어홀더를 할 때는. 네. 그럼 그 베트남 노미니 쉐어홀더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디서 나온 얘기지? 물론 이제 뭐 쉽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뭐 론 어그리먼트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론 네, 어그리먼트를 작성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베트남 사람한테 그걸로 법인 세우라 그러고 이렇게 뭐 하다가 뭐 안 되면은 우리가 뭐 그냥 질권 설정하고. 예, 뭐 이렇게 뺏어오면 된다라고는 하는데 아주 원칙적으로 말해서 베트남에서는 모든 게 서류입니다. 서류로 모든 게 예,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은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해서 론 어그리먼트는 유효할지 몰라도 나머지 일단 회사는 그 사람 걸로 무조건 뭐 명의 뭐 대여 뭐 이런 거 다 여기서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예, 무조건 회사는 뺏겨요. 무조건 예, 회사는 뺏긴다고 봐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질권을 설정을 해서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찾아오는 방법이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그게 예. 사실 뭐 그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전혀 현실적이지는 않게 되는 거죠. 아, 그게 네. 이제 그 인포스가 빨리 안 되는군요. 예를 들어 주식회사. 굉장히 예. 굉장히 늦죠. 네. 예, 그럼 그동안에 뭐 회사 다 정리하고 이렇게 그렇죠. 네. 이제 그 중요 자산들 처분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가져가도 별 네. 그게 없도록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겠네요. 아, 이게 예. 개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 식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거를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일단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게 임대 계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고 또 인테리어를 했던 시설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쪽 그 상대방에서 뭐가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거라고 이렇게 움켜쥘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유통기업으로 재고를 많이 안 가져가는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예. 노민이가 내 거라 그래봐야 그래 알았어 뭐 이제 이러고 처음에 예. 뭐 투자한 예. 돈도 사실 얼마 안 되고 뭐 이렇다 예. 보니까 예. 네, 그런 경우에 사실 뭐 노민이를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위험이 있다고 보지는 않죠 원래는. 그러니까 업종이나 그 자산의 성격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따라 약간 리스크가 틀릴 텐데 네, 결국은 베트남 법이나 법원이 계약서나 문서 자체만을 보기 때문에 네, 그 경쟁이 생겨버리면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 이게 결론이네요. 그렇죠. 예. 그 회사 사업자 등록증에 투자자와 대표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무조건 지금 내부 사정이 어떻든 무조건 그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여기 해석 방식이 그렇습니다. 예. 뭐 제가 과거에 뭐 동남아나 신흥국에서 보니까 대부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시간의 문제이지. 그렇죠. 본인이 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도 그 주위에서 이제 결국은 돈에 관한 문제인데 그 네, 부분을 주위에서 선동을 하기도 하고 소송 그렇죠. 걸면 이제 부자 된다. 그래서 본인 마음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도 자꾸 하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 아니 이름 뭐 예전에 많이 있었던 일이에요. 이름 빌려준 사람이 직원인데 뭐 한 달에 500불씩 예. 그 추가로 이름 빌려준 값으로 받고 있었는데 좋았죠. 처음엔 당연히 좋죠. 네. 자기 봉급 500불 받는 사람이 500불을 추가로 더 받으니까 엄청 네. 좋죠. 네. 근데 사장님은 1억씩 벌어간단 말이죠. 막 뭐 네. 자기 이름 가지고 그리고 네. 뭐 중요한 거 있으면 다 자기가 사인해야 되고 네. 네. 그러다가 뭐 사장님이 조금 좀 뭐라 그러죠? 좀 비신사적으로 나온다거나 좀 뭐 좀 억울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직원이 네. 되면. 예. 예. 그러면 그래 뭐 이제 이러고는 주위에서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 예. 들리는 말이 야 그거 네가 무조건 이겨 뭐 이제 이렇게 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 항상 식으로. 한쪽에다 생명줄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늘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계속되라고 대리를 보장되는 것은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네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그 포인트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보면 합작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베트남 국영기업하고 합작을 했는데 그 저기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제로 오퍼레이션 상에 그 뭐 합작 계약서나 쉐어홀더스 어그리먼트로 오퍼레이션 어그리먼트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네. 분쟁이 생기고 약속을 이행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뭐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기업도 네네. 그렇고 네. 그 이제 뭐 디보스 프로세스인데 데드락이 생겼을 때 합작 계약을 주주간 협정서를 맺거나 합작 계약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베트남에서 합작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뭐 다른 외국이랑 그렇게 완전히 다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건 뭐 제가 중국 프랙티스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어떤 사회주의적인 부분 그 다음에 과거에 좀 개방적이지 못하고 보수적인 나라가 지금 이제 개방이 돼서
그 국영기업 특히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이렇게 운영을 하던 네, 주먹구구식이라고 저희는 표현할 예, 수밖에 없지만 그렇든 자기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관습으로 20년, 30년을 기업을 운영하던 그 국영기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그 사형화가 되면서 뭐 외국계 투자기업도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하다 보면 자기들하고 안 맞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그런 법에 따라서 뭘 하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다 언제든지 그냥 위에 보고하고 막 이렇게 네, 하면은 네, 대충 다 넘어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반면에 외국계 기업에서 또 너무 법에 물론 이제 컴플라이언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서 해야 되지만 또 어떨 때 보면 너무 지나치게 그것만 가지고 이 어떤 사람 그 파트너끼리의 교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맞아 이러면서 이제 좀 어떤 지분율이라든가 법만 가지고 누르려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있어가지고 컨플릭트들이 좀 생기기는 하는 게 베트남이 조금 다른 나라보다는 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느낌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예. 제가 근데 제일 심각한 재미있는 케이스는 들은 게 미국 회사가 그 베트남의 뭐 건설교통부 그 네, Ministry of Construction 하고 합작 그 자회사랑 합작을 했는데 뭐 계속 저 합작 계약을 위반하거나 뭐 또는 경영상의 합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대화는 안 하고 미국 네, 기업이 변호사를 써서 네, 변호사가 워닝 레터 같은 거를 이래 이 문제가 있다. 이 네, 문제를 분명히 우린 지적했다. 계속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어떻게 합작과 합작 경영이 될지 예, 그런 그래서 네, 뭐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분명히 이제 합작을 했을 때 그런 내부 컨플릭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대응하는 방향은 사실은 베트남 사람들은 조금 이제 축큐 세워주고 뭐 이러면은 또 네, 좋아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잘 해결해 나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이제 법으로 어떻게 저 해결이 돼야 되겠죠. 법으로 네, 해결이 되는데 법에서는 뭐 청산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은 조금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처음부터 계약서에 뭐 데드락이 발생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청산에 대한 절차, 회사를 디솔루션하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규정을 한다면 실제로 그것조차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베트남 법원이 물론 베트남 사람들의 손을 많이 들어주는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건 어느 나라나 똑같지만 그런 어떤 규정 그런 부분까지도 그 무조건 베트남 사람들을 편을 들고 법에서 어긋나도록 말도 안 되는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그렇게 없습니다. 예전엔 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군요. 네, 그 이머징 마켓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일 뭐 대기업들이 특히 네, 접근하는 부분이 이제 어, 정부 또는 공공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인데 에너지를 네, 포함해서 네, 어, 이 정부 또는 그 정부 산하 기관과 업테이크 어그리먼트를 계약하고 나서 네. 이행을 하지 않거나 또는 뭐 분쟁이 있었던 사례가 베트남에 좀 있는가요? 어떤가요? 실제 분쟁 사례는 제가 들은 바는 없고 다만 네. 컴플레인은 있죠. 컴플레인 뭐 예를 음, 들어서 BOT 계약을 해서 뭐 예, 도로 공사를 해주고 BOT 계약을 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처음 피서빌리티 스타트부터 이 도로 이 뭐죠 통행량 예, 예 이걸 정부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음, 뭐 네, 시간당 200대가 지나간다라고 해놨는데 뭐 막상 보니까 시간당 20대밖에 안 지나가고 뭐 이런 음, 근데 음, 정부의 피서빌리티 스터디가 나왔을 때 BOT에 대해서 이제 뭐 비딩이 붙고 할 때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더라도 그걸 수정을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네,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진짜 200대가 아닌 20대밖에 안 지나가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한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 경우는 좀 음, 예, 그런 네, 경우가 조금 많아서 근데 베트남 이제 최근에 바뀐 PPP 그러니까 뭐 Private Public Partnership 예, 그 방식의 투자에 이제는 약간의 정부 보증이 가능한 형태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네, 약간 가미가 좀 되긴 했는데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정부 예, 선택으로 아주 소수의 프로젝트에만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나머지는 결론적으로 BOT 프로젝트 특히 도로교통, 그러니까 저 톨게이트 공사 뭐 이런 거는 전부 기간 연장만 해줘요. 그 원래 약속한 이유를 채울 때까지 기간 연장만 계속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음, 7년, 뭐 20년이었지만 그동안에 수익성이 확보가 안 되면은 뭐 5년씩 계속 연장을 해주거나 뭐 이런 형태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몇 번 나오고 나서 외국인들이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는 경향이 있죠.
연장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금융비용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또 계속 연장만 해준다고 이게 돈 벌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 몇 개 프로젝트들이 그 잘못된 피서빌리티 스터디 때문에 아예 진행이 못 되고 있는 도로공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도 근데 다행인 거는 뭐 다른 이머징 마켓의 사례처럼 그 이행을 안 하거나 non-performing한 경우는 없네요. 예. 예, 특히 이제 발전 뭐 아까 뭐 인프라 중에 중요한 게 이제 발전 쪽인데 네, 발전에서 뭐 그 PPA를 늦게 받았다는 얘기들은 가끔 아니 그 PPA의 조항이 쉽게 말하면 여기는 거의 법이거든요. PPA를 예,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딱 예, 그 예, 템플릿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조금 불리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EVN이 망한다거나 EVN에서 돈을 안 준다거나 조금 늦게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못 들은 경우에도. 근데 뭐 그거를 갖다 안 주고 막 이런 경우들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음. 뭐 그래서 조금은 테크니컬리 뭐 오버듀가 되는 경우는 뭐 뭐 있을 그런 수 있을 경우도 것 있고 뭐 같고. 조금 소액의 무슨 어떤 실제 네, 발전 프로세스 양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예, 있겠지만 예. 뭐 다른 나라들은 이제 제일 우려하는 거는 예를 들어 그 기간이 지급 안 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면 그게 네, 이제 그 외국인 투자가한테 사실은 약간 두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네, 없는 네,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에너지 투자자들이 그 네, 다른 나라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나라랑 비교하면서 베트남의 PPA가 non-bankable 얘기를 하던데 그게 어떤 부분 네.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정보 보증에 대한 부분들하고 예, 그다음에 디스피트 레졸루션 자체가 베트남 법원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이제 어떤 회수 가능성이 좀 낮지 않느냐라고 보는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환율 음,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은 조금 덜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과거 2006년 제가 2006년에 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 1달러당 15,800동, 15,600동이었던 게 지금 이 시점에 보면은 23,200동 정도거든요. 1달러당.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평가 절하가 됐죠. 동화가. 네, 그러니까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안정된 거는 지금 한 3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예, 전에는 동화로 뭔가를 받는다라고 여기서 전력비를 동화로 받아버리면 네, 그게 그냥 그 자체로 1년에 2, 3%가 까지는 거예요. 이게 네, 매번 평가 절하가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또 태환 보증도 사실은 부족했었고 실제 없었고요. 여태까지 음, 없었고. 그럼 달러에 뭐 이렇게 링크해가지고 정산을 해준다든지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하던데 인도네시아 루피아로 지급을 하지만 그 네. 달러 환율이 바뀌면 그거를 다음 그 프라이싱에는 약간 정산을 해주고 하던데 그런 거는 없나 보죠 베트남은? 지금 그 작년 2000 코로나 때문에 헷갈린 2019년이죠. 19년에서 2020년 초에 그 태양광 발전소의 파일럿 테스트로 지금 그런 형태로 뭐 예, 그 저 뭐 메가와트당 와트당 뭐 0.79 센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달러에 픽스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제 유지를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 그 그렇군요. 파일럿 프로그램 끝나고 단가를 좀 달러를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태양광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신재생 에너지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요요를 달러로 픽스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일정 부분의 금액을 이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증 시스템, 보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번 새로운 PPP법에 좀 들어가 있고 해서 뭐 많은 뱅커들이 얘기하던 non-bankability에 조금 그래도 뭐한 2, 30, 3, 40%는 좀 해결하려는 노력은 좀 보이고 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그동안 이제 2006년에 베트남 진출하셔서 많은 이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고 또 뭐 단독 투자를 하든 합작 투자를 하든 파트너, 로컬 파트너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분쟁 사례, 문제가 생긴 네,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 뭐 이 팟캐스트를 들으신 뭐 한국의 베트남 진출을 생각 중인 중소기업에 참조하실 할 만한 뭐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네, 그 어떤 투자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좀 자산이 가벼운 사업, 또 자산이 무거운 사업. 자산이 가벼운 사업은 뭐 제가 그거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는 조금 뭐라 이슈가 그럴까? 적겠죠. 예, 예. 이슈도 적고 뭐 헤어져야 되면 사실 잃을 게 별로 없잖아요. 뭐 그냥 이루어놓은 어떤 내 네트워크가 어쩌지 뭐 그렇죠.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나가서 자기가 원래 했었던 거라면 그 네트워크를 다시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잃는 것이 없을 것 같아서 그건 좀 제쳐놓으면 나머지는 자기의 자금이 많이 투자가 되고 베트남 사람이랑 합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케이스 너무 베트남 이 한국은 법에서 많은 것을 정해놓고 있는 국가거든요. 뭐 예. 약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하다못해 임대차 계약도 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뭐 좀 그런 어떤 많은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법주의라고 하면 베트남은 이 오히려 민법이나 계약법이 프랑스 쪽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계약 자유 원칙이 일단 존재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좀 이해를 사회주의 국가인데 계약 자유 원칙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법제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현재 계약 자유 원칙이 더 많이 적용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법에 없는 거를 계약으로 많이 써놔야 미국은 계약으로 많이 미국의 계약서는 우리가 10페이지 될 거 미국은 영문은 50페이지란 말입니다. 많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는 예. 이슈 계약서 쓰네. 뭐 물론 이제 우리도 뭐 해외 거래를 할 때 그 두꺼운 영문 계약서에 이제 익숙해져 있지만 저희는 한국에서의 보통 딜을 할 때 계약서가 10장짜리면은 영문은 50장짜리가 되는데 그렇죠. 베트남은 10장짜리가 돼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걸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정말 자세하게 미국처럼 모든 경우의 수를 최대한 담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드락이 나오면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히 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해가지고는 네. 여기서는 누가 뭘 가져가게 되겠고 누가 뭘 가져가고 이런 것들조차 다 분쟁이 생기고 해결이 안 나요. 예. 그리고 뭐 이사회를 어떻게 운영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도 법에 예를 들어서 뭐 이사회의 특별결의사항 뭐 일반결의사항이 법에는 일반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거 이외에 중요한 부분들도 사실 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중요하다는 밸류를 놓는 부분들을 전부 스페시픽하게 정관 또는 합작계약서에 써주지 않으면 나중에 항상 분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베트남 사람들이랑 합작을 하게 될 때 반드시 합작계약서는 정말 그 관심을 들여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냥 한국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합작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해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보통들 보면 이제 한국 기업들이 잘라붙이기 해가지고 표준 계약서에서 구해서 잘라붙이기 해갖고 하는데 네, 그런 네. 식으로 해갖고는 큰 거 다치는 마켓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해결이 안 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예, 잘라붙이기를 할 때 뭐 상상 우리가 추측해 보면 그분들이 그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어떤 네, 상황에 네, 또 보통 네, 그냥 그, 그, 그 단어의 문장의 뜻만 이해하고 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모든 상황에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 시나리오를 상상해 가면서 그것들을 녹여내야 하는 계약서를 체결을 해야 되네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꼭 합작 계약서뿐이 아니라 뭐 정관도 그렇고 회사의 형태를 뭐 구성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회를 어떻게 뭐 저 주주총회를 어떻게 하는 뭐 이제 이런 부분들조차도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걸 검토하지 않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런 게 있었어 이런 뭐 사실 노무 문제도 마찬가지 노무 문제는 좀 쉽습니다. 대답 드리기가 여긴 해고 어려워요. 그 끝이에요. 이제 사실은 그걸로 끝이고 근데 진짜로 파트너를 정해서 합작 사업을 한다 그럴 때 그 부분은 반드시 좀 확인하고 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자산에 대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접근을 할 때 이건 베트남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 저희 뭐 IMF 이전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중장부 얘기들 나오고 뭐 이랬었을 예. 때보다도 더 이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잘 인식을 아직은 안 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수를 해야 되죠. 제 얘기가 뭐냐면 그거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확실히 따져가지고 그쪽에서 야기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 실사를 통해 가지고 전부 리스트업을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가 기존에 발생시킨 거니까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앞으로는 근데 우리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시를 해서 가야지. 안 그러면 합작계약서 하고 뚝 한 다음에 처음부터 야 이번에 증자한 돈 중에 나 돈 얼마 필요하니까 2억만 좀 빼줘 빌려줘 막 이렇게 되거든요. 베트남 사람들 보통 하는 게 자기 회사에서 돈 빌려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제가 뭐 생각해 볼 때는 대부분 그 계약서들을 회사 내부 직원들이 뭐 네.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법률 자문 받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베트남에 진출해 가지고는 아주 여러 가지 리스크가 클 것 같네요. 예. 네, 그거는 꼭 좀 사실은 뭐 변호사로서 돈 쓰란 얘기 말하는 건 좀 우습지만 예. 거기에 비용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3천 불 들였네, 4천 불 들였네. 그게 작게 들인 게 장난은 아니죠.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모든 계약서 그런 게 아니면 그거를 만 불, 2만 불을 들여서 작성을 했을 때 향후에 3년 후에 4년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 비용은 그거의 몇 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계약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목적이죠. 그게 계약서를 예. 작성하는 목적이라는 게. 근데 예. 베트남 같은 신흥국에 진출할 때는 그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베트남에 있으면서 한국 기업한테 리걸 서비스를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어, 어떤 문제들을 이제 주로 이제 변호사님이나 로펌하고 의논을 드려야 될까요? 저희는 일단 외국계 로펌은 베트남에서 투자 자문만을 원래는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투자 자문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합작을 한다, 뭐 베트남 기업의 주식을 인수한다, 뭐 부동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어떤 실질적인 투자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합작 기업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깔끔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베트남 법제에 대한 어떤 이해부터 그 사업 분야 저희가 했었던 거니까 뭐 사례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GS25 같은 경우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문을 했었거든요. GS25가 베트남 진출할 때 이제 베트남의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이것도 프랜차이즈에 해당하거든요. 편의점이 여러 군데 돌아가니까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업무에 대한 사전 검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서 합작 계약서, 법인 설립,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ENT나 뭐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로컬 자회사를 하나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컬 자회사 설립과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법률 그리고 로컬 자회사에 대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요 전반적인 업무를 저희가 다 진행을 했어요. 이건 아주 모델입니다 보면. 네. 네, 그런 식으로 아예 쭉 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은 그 추후에라도 뭐가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또 자문을 하기도 되게 편하고 회사에서 뭐 중간중간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편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보통 자문을 드리고 분쟁 관련돼서는 일차적으로 자문은 드리진 않는데 이제 분쟁에 관련된 법률 자문은 드리죠. 이런 경우 이런 문제는 베트남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고 또 이제 중재는 할 수 있습니다. 국제중재. 베트남 국제중재 요즘에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베트남 법원으로 가면 외국계 기업으로서 불리한 판정을 받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베트남 중재, 그 다음에 외국에서의 법원 판결, 한국에서의 법원 판결은 베트남에서 실제 그 집행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소송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상호 법원 판결에 대한 그 승인을 담보하지 않거든요. 한국의 법원 판결이 베트남 법원에 와서 바로 판결이 승인되질 않습니다. 대신 국제중재는 뉴욕협약에 의해서 베트남 법원에서 바로 기본 검토만 하고 집행문을 부여해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중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베트남 중재가 더 유리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이런 제3국보다 오히려 집행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면을 봤을 때는 베트남이 더 유리한데 그래서 그 베트남 중재들을 저희가 최근에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거는 외국계 그러시군요. 법인도 할 수 있고요. 네. 예. 예.
예, 오늘 뭐 저기 한국 15년 이상 베트남에서 보시고 또 자문하시고 한 여러 가지 문제들, 아이디어들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